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사무기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대한민국 단결TV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치러진 대한민국 국군의 날 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이 축적한 첨단 전력을 과시하는 이 무대는 자연스럽게 주변국들의 시선을 끌어모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 매체들은 한국군의 전략자산 공개를 면밀히 분석하며 경계심을 드러냈고 북한 역시 남한의 군사 팽창이라며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국군의 날은 이제 우리 내부만을 향한 퍼레이드가 아니라 동북아 군사 균형 속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전략적 무대가 된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또 다른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선 모습은 냉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고 북중 러가 하나의 진영으로 뭉쳐 서방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다시 천명했고 푸틴과 시진핑 역시 미국과 유럽의 질서에 도전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동북아에서 새로운 긴장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강렬한 신호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제 안보의 방향타를 잡아온 미국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했지만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못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점령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동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불안정한 태도는 신뢰를 약화시키고 반대로 북중러의 결속이 더욱 부각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 한반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월부터 잇따라 단거리 전술미사일을 발사했고 여름에는 신형 고체연료 ICBM을 시험하며 수도권과 미 본토까지 직접 위협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미 한국 국방부는 수도권 2,600만 명이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사거리 안에 놓여 있음을 경고했고 국제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는 수백만 명에 달할 수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붕괴와 함께 세계 경제가 곧바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든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무모한 도발로 위기를 키우는 순간 대한민국은 정면 대응이라는 해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전략무기 현무5가 그것입니다. 길이 20m, 발사 중량 36톤에 달하는 이 괴물 미사일은 단일 추진체 추력만 75톤에 이르러 기존 전술탄도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위력을 과시합니다. 비교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러시아 이스칸데르는 길이 7m, 중량 4톤에 불과해 현무5와는 같은 급에서 논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오히려 재원만 놓고 보면 미국의 전략 자산인 미니트맨3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국 기술력이 이미 전략무기 영역까지 치고 올라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점은 단순한 크기와 사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현무5는 이동식 발사대 자체도 한국 독자 기술로 완성되었으며 후륜 조향과 대각선 이동까지 가능한 특수 주행 능력을 갖춰 산악 지형에서도 신속히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럼플렛 타이어와 방탄 운전석, 화생방 방호 체계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 전시 생존성 또한 극대화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 이미 차세대 현무6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사거리는 1000km 이상으로 확대돼 동북아 전역을 아우를 수 있고 다탄두 분리 기술과 극초음속 활공체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북한의 위협을 압도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긴장하게 만드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더 강력한 무기를 넘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기술군에 진입했음을 입증하는 사례인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매체들조차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무6 관련 보도가 나오자 중국 포털 바이두는 길이 20m가 넘는 차량을 좁은 도로에서 몰아보라는 비유를 들며 이처럼 어려운 과제를 한국이 자체 기술로 극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평소 한국 방산에 비판적인 태도를 고수하던 중국 언론이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어조를 보인 것은 현무 계열의 압도적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방증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현무5 발사 차량은 그동안 재원으로만 접하던 괴물 같은 성능을 눈으로 확인시켜준 순간이었습니다. 18개의 대형 타이어가 동시에 꺾이며 45도 각도로 차체 전체를 대각선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이른바 개걸음 주행 장면은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 기동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거대한 발사 차량이 좁고 굴곡 많은 도로에서도 손쉽게 방향을 바꾸며 산악 지형에서 자유롭게 재배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실전 기술이었습니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에서 이 능력은 곧 생존성을 의미했고 적이 위치를 파악하거나 타격하기 전에 이미 발사되는 새로운 지점으로 이동해 있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킨 것입니다.
중국 군사 매체들도 이번 현장을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무5의 동체 길이는 약 15에서 16m, 직경은 1.36m 수준으로 중국의 둥펑 26보다 훨씬 거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ICBM 발사 차량들이 실제 도로 주행 중 전복되거나 사고를 일으킨 사례를 언급하며 러시아와 중국 시스템이 거대한 차체를 완벽히 제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륜후륜 동시 조향과 대각선 주행 같은 혁신적 기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했고 완성도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능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현무급 미사일의 핵탄두가 결합될 경우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 공개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현무5가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라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군 관계자들은 현무5가 빠르게 생산 라인에 올라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초기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한반도 전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전술탄도미사일을 넘어 전략무기급 억지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차세대 현무 시리즈로의 진화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현무6는 사거리 1000km 이상을 목표로 하며 다탄두 기술과 극초음속 활공체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전략 계산을 수정하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아가 아직 개념 연구 단계지만 꾸준히 거론되는 현무7은 사거리 3000km 이상, 탄두 중량 5톤급으로 예상되며 사실상 전략무기급 전력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동등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 전체 전략 질서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현무5의 재원은 이미 말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공개된 기술 문서와 군 설명을 종합하면 총 중량이 36톤대에 이르는 플랫폼이 수톤급 관통탄두의 탑재를 전제로 설계되었다고 전해지며 이는 기존 재래식 탄두의 틀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무게 면에서 1톤 내외에 머물던 전통적 탄두 설계를 훌쩍 넘어섰다는 점은 대심도 지하시설이나 강화된 벙커를 목표로 하는 엄중한 관통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작전적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파괴력이 아니라 표적의 깊이와 방어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타격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차량과 발사 구조에 대한 기술적 해법도 중요합니다. 장축의 발사 차량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한국은 다축 조향과 전후륜 동시 조향을 결합한 설계를 적용했고 대각선 이동과 같은 비정형 기동을 통해 회전 반경 제약을 해소했습니다. 이 같은 기계적 제어적 해결책은 단지 공학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험준한 도로망과 좁은 복합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실제 운용이 가능한 설계로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가치를 지닙니다. 러시아와 중국 발사 차량에서 보고된 주행 사고 사례와 대조되는 안정성은 기술적 완성도의 한 단면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관통력과 정밀성에 고도화는 현무의 다음 단계 설계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목표입니다. 현무6 개발 과정에서 방산업계는 관통체의 밀도와 구조 최적화, 탄두와 추진체의 무게 형상 조합을 통한 관통 심도 제어, 그리고 고체 연료 효율 개선을 통한 사거리 연장 같은 연구 과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 단계에서의 기동성 강화를 통해 요격 회피 능력을 높이는 것도 핵심 연구 테마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연구진은 선택형 다중탄두나 분리형 자탄 운용, 더 나아가 극초음속 활공체를 시험 플랫폼으로 활용할 가능성까지 언급하지만 초기 국면에서는 관통성, 정밀성, 생존성 확보의 무게가 실린 상태입니다. 현무7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업계와 연구자들의 비공식적 논의는 이 체계가 기존의 틀을 훨씬 뛰어넘는 역량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된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거리 분산 타격을 위한 추진 효율의 혁신, 대형 표적을 관통할 수 있는 구조적 설계, 그리고 종말 단계에서의 기만 및 기동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일부 관측에서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의 비율을 달리해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아직 가설 수준이며 공식적인 재원과 운용 개념은 향후 발표될 기술 문서와 성능 시험 결과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편 한국은 공격 능력 고도화와 병행의 방어망의 다층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층에서는 해상 플랫폼과 장거리 요격 시스템이 고고도 탄도탄 위협을 감시 차단하도록 설계되고 있고 중층에서는 국산 장거리 요격 시스템들이 고도 40에서 100km급의 상향식 요격을 담당하도록 배치 구상이 진행 중입니다. 하층에서는 기동형 지대공 요격 체계와 패트리어급 체계의 유기적 연동을 통해 적어도 중저고도 위협을 중첩적으로 봉쇄하는 운영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중 하층의 상호 보완적 배치는 단일 위협의 돌파를 종합적으로 봉쇄하는 설계 철학을 반영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확보했으며 현무 계열과 천무 CTM 같은 전력의 결합은 실제 전장 개념을 바꿀 수 있는 실전형 억지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힘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확보한 전력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운용 교리의 정교화, 탄약 정비 보급망의 확립, 연합 지휘 정보 체계와의 긴밀한 통합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기술과 속도는 동맹과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자산이자 외교적 윤리적 고려를 동반하는 무거운 임무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밤사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아침 SNS를 통해 러시아가 순항, 탄도미사일 40발과 드론 약 580대를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드니프로, 미콜라이우, 체르니히우, 키이우 등 주요 도시의 기반 시설과 주거지역, 민간 기업이 피해를 입었으며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드니프로에서는 집속탄을 장착한 미사일이 아파트 건물을 직접 타격해 사상자가 집중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드니프로에서 1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으며 체르니히우와 흐멜리츠키 지역에서도 각각 1명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공격은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민간인을 공포로 몰아넣고 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라며 국제사회에 대러 제재 강화와 방공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나토 동부 전선에도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폴란드 국경 인접 지역까지 공습이 이어지자 폴란드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폴란드군 작전사령부는 이번 출격은 예방적 조치이자 영공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으며 러시아 공습이 멈춘 뒤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폴란드는 앞서 10일 러시아 드론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 직후 나토 조약 4조를 발동해 동맹국들과 긴급 협의에 나선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 내부의 피해뿐만 아니라 나토 국경까지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며 전쟁이 동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다시 한번 고조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산 천무가 유럽 전역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천무 K239, 현지 명칭 호마르 K 실사격 훈련이 늦어진 이유는 단순한 운영 지연이 아니라 오히려 천무의 우수한 성능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지난해까지 확보한 천무는 이미 72대에 달했지만 실제 사격 훈련은 폴란드 북부 우스트카 중앙 공군 훈련장에서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훈련장의 최대 사거리 수용 능력이 20km 수준에 불과해 천무의 핵심 유도 로켓인 CGR-080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훈련장 자체를 대규모로 확장, 개량해야 했고 이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첫 실사격 훈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 올해 우스트카 사격장에서 진행된 호마르 K의 로켓 시험 발사는 폴란드 안보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폴란드 군사 칼럼니스트 데브 그라이스는 과거 소련제 토치카 발사대 철수 이후 폴란드의 로켓 전력과 사격 인프라는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며 천무의 도입과 훈련장 확장을 통해 이제야 폴란드가 80km급 첨단 유도 미사일을 실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소련 시절 무기 체계에 의존해왔고 2000년대 초 토치카 철수 후에는 장거리 로켓 전력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방어 능력과 훈련 능력에 큰 공백이 존재했지만 한국산 천무의 도입은 이 격차를 단숨에 메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의 천무 실사격 훈련은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라 폴란드 미사일 전력의 부활이자 나토 동부 방위체계의 질적 도약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무의 도입은 단순한 전력 복원이 아니라 폴란드 로켓 부대의 완전한 재창조이자 유럽 내 장거리 포병 역량 재편의 핵심 계기입니다. 천무는 단순한 포병 체계가 아니라 유도탄, 통합화력, 훈련, 인프라 확장을 묶은 시스템으로 투입되면서 폴란드의 방어 태세를 질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이제 단기간 내에 유럽에서 손꼽히는 화력 보유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나토가 보유한 주요 MLRS군은 미국의 M270, 하이마스, 독일의 플러스, 프랑스의 LLU 등으로 분류되지만 독일 플러스와 프랑스 LLU는 아직 수출 실적이나 양산 체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천무는 실전 배치와 대규모 계약이 진행되며 운용성과 검증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 단순한 설계 경쟁을 넘어 실질적 전력화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계약 도입 경로를 보면 폴란드는 이미 대규모 물량 확보를 통해 장기적 포병 전력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체결된 기본계약과 11월의 1차 실행계약, 이어진 2차 실행계약 등으로 천무 발사대와 CGR-080, 더 나아가 290km급 CTM-290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로드맵을 그려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300대의 천무 체계를 보유하게 될 경우 폴란드는 전통적 기동전, 방어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현대전에서 포병의 역할은 여전히 결정적입니다. 장거리, 고속 사격으로 적의 병력 보급선을 무력화하는 포병의 위력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최근 전장 경험과 분석은 대규모 포탄 소모와 그에 따른 피해가 전장에서 핵심적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켰고, 따라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포병 체계의 가치는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의 방위 정책 변화도 이를 반영합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폴란드 등은 K9과 천무 등 장거리 포병 체계를 도입하거나 도입 의지를 표명하며 장거리 타격 능력의 예산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전차 추가 도입 대신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강화로 정책 전환을 선택하는 등 전력 운용의 우선순위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 한노 페부크로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유럽 내 장거리 포병체계 선택지의 변화를 시사하는 의미 있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브레이킹 디펜스 보도에 따르면 페부크로 장관은 미네남보 회의에서 미국제 하이마스의 느린 납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 정부가 납품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수집한 정보는 납품대기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즉각적인 추가 생산 라인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몇 달 안에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언급한 다른 옵션이 터키 로켓산의 칸, 이스라엘제 다연장 로켓 독일의 플러스 등이 아닌 오직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239 천무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에스토니아는 대체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천무를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납기 속도의 차이는 수치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하이마스의 경우 카토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대만 평균 4.5년, 중동 3년, 유럽 3.6년, 인도, 태평양 4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 천무는 계약 후 단 2년 2개월 10일 만에 90대를 조기 납품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2년 12월 2일 1차 본계약 이후 2025년 1월 25일까지 18대 발사대가 현지에 도착했으며 이 기간은 선박 운송 30일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평균 802일 동안 90대를 공급했으니 단순 계산으로 8일에 1대꼴로 인도된 셈입니다. 이는 업계에서도 미친 속도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기록입니다. 에스토니아가 천무에 주목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성공적으로 운용 중입니다. 2018년 6월 27일 약 4,600만 유로 규모로 중국 K9 자주포 12문을 도입했으며 이는 핀란드가 K9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공유하고 공동 구매 형태로 추진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K9은 유럽 내 수출 실적이 많지 않았지만 혹한, 산림, 습지 지형에서 검증된 성능 덕분에 핀란드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에스토니아가 관심을 가졌고 지금은 K9의 대표적 만족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즉, 에스토니아가 하이마스의 지원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천무라는 대안을 직접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K9으로 높은 만족도를 경험했기에 같은 계열사의 최신 장거리 포병 시스템을 신뢰할 만한 현실적 선택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산 장거리 화력 체계가 단순히 보조 옵션을 넘어 유럽 안보 환경 속에서 미국 무기의 대체제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K9 도입은 시험 도입, 실전 운용 검증 그리고 추가 구매라는 명확한 선순환을 거쳤습니다. 2018년 초도 계약으로 중국 K9 12문을 들여와 현지 적응과 운용성을 확인한 뒤 옵션, 추가 계약을 통해 2019년 6문을 더 확보해 총 18문으로 늘렸고 이후 2023년 추가로 12문을 더 주문해 전력 규모를 계속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확장은 단순 수량 확대가 아니라 실제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뢰 기반의 증강입니다. 초기 도입 시점의 테스트, 현지 적응은 에스토니아 군 내부에서 높은 만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전 배치 과정에서 포병 장교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었고 이 경험이 추가 구매 결정을 견인했습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첫 도입에서 얻은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력화 계획을 수정, 확대했고 그 결과 K9을 꾸준히 늘리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K9을 빠르게 늘리는 배경에는 작지만 치열한 안보 환경이 있습니다. 평상시 상시 복무 병력은 소규모입니다. 상시 전력은 수천 명 수준이며 예비역, 동원 체계를 갖추고 있죠. 하지만 러시아와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신속한 전력 보강과 즉각적 억제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장비로 전력 공백을 메우는 선택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 결과 에스토니아는 K9의 만족감을 표시하며 추가 구매를 단행했고 더 나아가 K9 기반의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에 대한 관심도 확대했습니다. 하이마스 등 미국 체계의 장기 대기 시간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에스토니아는 신속한 납기와 운용 검증을 보인 한국산 옵션을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증된 운용 경험과 빠른 확보가 안보 수요에서 얼마나 큰 경쟁력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스토니아의 연이은 K9 추가 구매와 천무에 대한 관심 표명은 단순한 장비 수요 그 이상입니다. 이는 현장 검증, 신속 확보, 전력 확장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선택이며 동유럽 최전선 국가들이 처한 현실적 제약에 대한 현실적 해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속도, 신뢰,
유지관리 역량을 입증하며 북유럽 발틱 국가들에서 점차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폴란드 합작법인은 K239 천무 계열에 탑재될 80km급 유도탄 CGR-080의 폴란드 현지 생산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초도 물량은 폴란드군에 우선 공급하고 이후 탄종 다변화와 유럽 역내 수출까지 염두에 두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 합의는 단순한 장비 수출을 넘어서 기술 이전, 현지화, 지역 인력 채용을 수반하는 방산 현지화 패키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지 생산의 직접적 효과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납기 단축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입니다. 폴란드 내에서 탄약을 생산하면 해외 수송, 통관 리스크를 줄여 긴박한 전력 보강 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기술 이전과 숙련 인력 양성으로 현지 방산 생태계가 성장합니다. 하나 측은 단계적 기술 이전과 품질 관리, 인력 교육 계획을 포함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폴란드의 전략적 자립성 제고에 부합합니다. 셋째, 지역 맞춤형 제품 개발이 용이해집니다. 합작 공장은 CGR-080 외에도 향후 유럽 요구에 맞춘 신형 로켓 개발의 출발점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정치, 전략적 배경도 분명합니다. 유럽의 방산 블록화, 현지 우선 구매 기조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제안은 경쟁 입찰에서 결정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합작을 통해 핵심 탄약의 국내 생산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동유럽 안보 불안 속에서 즉각적 전력 보강뿐 아니라 장기적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양한 군사 정보를 매일매일 알려드리겠습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